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바티스트라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의 독립 저널리스트이며 올해로 일본에서 생활한 지 11년째입니다. 일본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껴 대학 졸업 후 바로 이곳으로 왔고, 처음엔 교토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금은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시아의 환경과 도시 문제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방송국에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 6월 29일 아침 10시 47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일본의 침묵과 한국의 0.7초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후쿠오카에서 한 지역 마을의 방제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를 마친 뒤 골목을 돌아다니며 일상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자연재해와 도시 인프라의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규슈 지역은 몇 년 전부터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잦아져 있는 지역이었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이던 저는 갑자기 발밑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작은 지진은 흔하기 때문에 처음엔 별다른 경각심 없이 카메라를 고정하고 흔들림을 기록하려 했죠. 그러나 단 3초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동은 점점 커졌고 멀리서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머리 위로 간판이 떨어지고 전신주가 기우뚱거리며 전선이 불꽃을 튀겼습니다. 저는 촬영을 포기하고 근처 담벼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골목 아니었기에 도망갈 수 없었고 차라리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진동은 약 40초간 지속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온 세상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촬영팀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먹통이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임시로 만들어진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대피소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터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에선 곧바로 큰 피해는 없다.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거리엔 무너진 상가, 찢어진 도로, 정전으로 깜깜해진 신호등이 널려 있었지만 뉴스 화면은 평소와 다름없는 스튜디오 배경이었고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정부의 발표만 읊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구조 요청이 곳곳에서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 핸드폰 배터리를 나누며 손전등을 비춰가며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용감했고 서로를 도왔지만 왜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구조 헬기는 오지 않고 왜 고위 관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침묵. 그것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며 SNS를 통해 일본 내외의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동일 지진 대응 상황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남부 해역에서 감지된 지진 발생 후에 한국 상황을 녹화해 공유한 영상이었죠. 영상 속 시간은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 시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 발생 후 단 0.7초 만에 경보 발령. 경고음이 울리자 동시에 지하철이 정지하고 건물 내 모든 모니터에 대피 안내가 표시되며 도로에는 자율주행 드론이 떠올라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리는 모습까지. 저는 처음엔 이게 영화인가, 연출 영상인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재난방재청에서 테스트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공개한 자료였고 이미 수십만 명이 공유하며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지진이었는데 왜 이토록 다른가? 0.7초 만에 움직이는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가? 일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들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했고 여전히 일본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임을 저는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0.7초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프랑스 출신 저널리스트 클레르 바티스트입니다. 지난 일부에서 제가 왜 이 메일을 한국 방송국에 보냈는지, 침묵 속 재난과 0.7초 경보의 차이를 목격한 후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서울로 향해 한국의 재난 대응 현장을 얼마나 빠르고 치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 중심 철학을 어떻게 시스템에 녹여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행, 한국 입국 그리고 첫 만남. 6월 31일, 저는 사비를 털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전 기내에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지진을 겪었는데 왜 이토록 다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안내 로봇과 자동 방제 화면, 그리고 모의 지진 대응 훈련이 진행 중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조용히 안내판에 다가가자 성큼 다가온 안내 로봇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작은 장면 하나가 제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세윤 엔지니어, 그리고 해파 시스템의 핵심.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난방재청 한 국재난안전처라고도 합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이는 32세의 이세윤 엔지니어. 해파, 어스케이크 얼리 워닝라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한 장본인이죠. 그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0.7초 안에 시스템이 전부 작동합니다. 그 0.7초 동안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판단하고, 그 시스템은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윤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해파의 구조를 설명했는데요. 센서 네트워크가 지진파를 바로 감지하고 AI 분석 시스템이 데이터를 순간 계산하여 드론 지하철 교육용 사이렌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보내고 실시간 대피 경로 안내까지 온라인 지도로 구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가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과거 일본, 중국,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지키는 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장 취약한가를 시스템의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철저히 약자 중심 철학에서 출발한 시스템. 저는 그렇게 한국이 재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취재 대피소, VR 체험관, 응급 대응 훈련. 오후에는 실제 테스트 중인 방재센터와 교육관, 스마트 대피소가 있는 도시 외곽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마트 대피소. 일반 대피소와 달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상황 노약자, 휠체어 사용자, 임신부 등을 파악해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구조였습니다. VR 재난 체험관. 얼굴을 VR 기기에 가린 채 강진 대응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진동, 소리, 연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아래에서 실제 상황처럼 대응해보니 머릿속에서는 일부의 그 침묵 속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육 후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응급구조 드론 실증.
현장에는 드론 네트워크가 놓여 있었고 실제로 부상을 가정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4K 영상과 열 영상을 보내면 의료기관과 구조대가 즉시 위치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훈련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내가 두려움이 덜해졌어. 생각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사람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클레르의 깨달음. 서울에서 보낸 이틀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왜 일본은 안전 신화를 유지하려 했을까? 왜 한국은 끊임없이 실패를 검증하고 보완하며 발전해 왔을까?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의 시작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에 기반하지 않았을까? 한국에는 해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안전망에 포함시키는 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봤던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통제하려는 경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는 말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귀를 기울인다는 철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빠르고 철저하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그 해답이 남아있는 3부와 4부에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방식은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뿐더러 철학이 뿌리 깊게 작동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0.7초 안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취재하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후속 리포트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레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두 번째 취재 일정을 마치며 이제 막 진실의 실마리를 쥐었다고 느꼈습니다. 해파 시스템, 약자 중심의 경보체계, 드론과 자동화 모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를 감동시킨 건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이 나라가 왜 진짜 선진국인지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시스템의 멈춤. 서울 체류 3일째 되는 날, 저는 해파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구의 한 도심 방재통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실전 대응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고 기자들과 관계자들도 함께 입장할 수 있었죠. 이세윤 엔지니어와 함께 화면을 보며 시스템을 설명받고 있던 찰나 갑자기 센터 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남해해역. 진도 5.1, 심도 14km. 순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해파 시스템의 실제 작동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무심코 카메라를 들었고 동시에 이세윤은 시스템을 점검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곧 자동 대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작동할 여러 모듈 버스 정류장 안내, 도심 알림 시스템, 스마트폰 경보가 일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고요한 정적. 단 몇 초였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거의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한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 리저너가 아닌 리전 B 서버에서 자동 전환되고 있어요. 수동 백업 체계가 들어가는 중입니다. 실제로 15초 후 예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전 구역에 대피 경보가 발령됐고 시민들의 모바일 화면에 경보가 떴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 대피 절차도 매끄러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감안하고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 타카하시와의 재회. 그날 밤 저는 일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렌지 일본 내무성 위기관리국 간부이자 저의 오랜 친구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 후 그의 말은 곧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아무리 빨라봤자 국민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건 생각해봤어. 경보가 너무 빨리 울리면 괜히 공포심만 유발한다고. 일본은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신중한 접근을 택하는 거야. 그의 말은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은폐의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의 경고가 누군가에겐 생명선이 될 수도 있잖아. 공포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권리야. 그의 침묵이 이어졌고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 통화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또 하나의 작은 사건, 큰 깨달음. 그날 저녁 이세윤의 초대로 방재청 팀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이었고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반찬을 나누고 불판 위 고기를 굽는 분위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웃을 수 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식사 도중 제가 치과 치료로 넣은 임시 크라운이 떨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못했어요. 고기가 목에 걸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겨우 상황을 설명했고 이세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근처 치과로 가시죠.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지금이요? 벌써 밤인데. 여긴 늦게까지 하는 24시 클리닉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고 근처 응급치과에서 단 20분 만에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료비였습니다. 약 3만 원. 프랑스나 일본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거나 효율적이어서 놀라운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예기치 못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클레르의 새로운 믿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기술의 발전을 수치나 성능, 실용성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기술의 방향성과 철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도 있고 오류도 있지만 그 오류마저 시스템에 반영하고 약자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한다는 점에서 진짜로 배우는 나라, 유연한 나라, 그리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0.7초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다음은 제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남기게 된 결심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도요. 안녕하세요. 클레르 바티스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리옹의 작은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이 사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이 어느 한 지점에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0.7초라는 숫자를 단순한 속도나 기술의 수치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보여준 철학과 따뜻함, 그리고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그 자체였습니다. 0.7초의 선택, 영상이 되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그동안 촬영한 영상과 기록을 모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0.7초의 선택. 이 다큐는 단순한 기술 비교 영상이 아니라 제가 두 나라에서 목격한 철학의 차이, 시스템의 배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일본은 여전히 정숙하고 질서정연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진 건물, 보도되지 않은 진실, 외면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화면 너머로 전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찍은 영상은 조금은 시끄럽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로봇이 움직이며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장면들이 반복됐죠. 그런데 그 속엔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대상은 항상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저는 수차례 울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왔지만 그 사랑이 온전했는지에 대해 되묻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의 안정은 선이 아니었고 기술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한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에 퍼진 반향.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파리 국제 환경 다큐 페스티벌에 출품되었고 상영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관객 중에는 유엔 관계자, 도시, 인프라 전문가, 재난 대응 관련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국가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영상 중 한국의 장애인 전용 대피소, 고령자 맞춤형 재난 알림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시간 번역, 경보 시스템 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건 국가 철학이다. 라는 찬사가 이어졌죠. 그중 한 관객은 상영 후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르, 당신은 아마도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스스로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국,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다큐멘터리 후속편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상 속 방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특히 재난이 나지 않을 때 이 시스템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요. 저는 지금 일본에 대해 여전히 애정이 있지만 기술과 철학에 있어선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다시 짜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믿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를 묻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가장 따뜻하게 답한 나라였습니다. 단 0.7초 만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기술보다 당신의 철학이 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클레르 바티스트 드림.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짜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보다 중요한 철학,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의 0.7초,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선진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경을 넘는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